서류는 맞은편 호텔 방으로 가져가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이건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멈춰! 안녕하세요. 북삼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외교관의 긴박한 도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과 기쁨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5일 상하이. 저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 3등 서기관 리동혁이었습니다. 3등이라는 직함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실제 임무는 당 중앙을 위한 외화벌이와 대외정보 수집, 그리고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운영하는 비밀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관리자였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삶은 평양 엘리트들도 상상하기 힘든 특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상하이 푸둥 지구의 최고급 주택가 진마오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60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월 임대료만 3만 위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평양 간부 100명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황푸강의 야경이 펼쳐졌고 주방에는 독일제 최고급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침실 옷장에는 이탈리아산 정장과 프랑스 명품 가방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벤츠 E클래스가 대기하고 있었죠. 북한에서 오신 손님들은 이 넓은 거실과 24시간 들어오는 전기, 무제한 인터넷을 보며 장군님의 배려에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시받은 사치였다는 것을. 외부 세계의 간부들을 접대하고 중국 사업가들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이 허락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치를 누리는 것조차 당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동혁동무, 다음 주 평양에서 오시는 무역성 간부들 접대 준비는 끝났습니까? 제 아내 박은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명목상 저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보위부가 파견한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를 감시하는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화동호텔 VIP룸 예약했고 귀빈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 화려한 아파트 내부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스터 침실 옷장 뒤, 겉보기엔 평범한 벽장이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패널을 밀면 숨겨진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최신형 도청 장비와 보안 서버가 있었고 저희 부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어 평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 밤 그곳에서 제 활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수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영사관에서 처리한 기밀 문서들, 그녀가 통화한 내용들, 그녀의 표정 변화까지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이기 이전에 서로를 감시하는 당의 충성스러운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는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방 안 어딘가에 또 다른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외화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른바 상납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총영사관 전체에 내려오는 충성 자금 목표액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 500만 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800만 달러로 2019년에는 무려 12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될수록 평양이 요구하는 금액은 더 커졌습니다. 제주된 업무는 중국 기업들을 이용한 대북 제재 우회 무역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 기업의 직원으로 위장해 파견하고 그들의 임금을 빼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양의 한 무역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철강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광물 밀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리 선생, 이번 달 물량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50개 분량입니다. 단둥 항구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베트남으로 갑니다. 대금 결제는 마카오 계좌로 송금하시면 된답니다. 계좌번호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무역거래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거래였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저는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중 90만 달러는 평양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10만 달러가 제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저는 자유롭게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은 영사관 회계부에 보고되어야 했고 허가받지 않은 지출은 곧 부패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상하이 와이탄 거리를 걸었습니다. 황푸강 너머로 빛나는 마천루들,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연인들, 길거리 음악가의 색소폰 소리. 은하, 우리가 만약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쥐며 경고했습니다. 동역동무,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조국과 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유명한 중국인 사업가 장웨이가 제게 거액의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리 선생, 베트남에 새로운 섬유 공장을 짓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 500명만 보내주시면 5년 계약으로 연간 200만 달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즉시 평양에 보고했고 당 중앙은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노동자 파견뿐만 아니라 공장 설립 자금 일부를 북한이 투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금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인출해 장웨이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 돈은 북한 정권이 수년간 무기거래, 마약 밀매, 사이버 해킹으로 모은 비자금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이 돈을 관리하게 된 것은 당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카오의 한 카지노 VIP룸에서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장 사장님,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리 선생.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세무 문제가 있어서요. 현금 500만 달러. 이것은 비정상적인 요구였지만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평양에 프로젝트 승인을 보고한 상태였고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문책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홍콩의 비밀 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달러 뭉치들이 가득 든 2개의 대형 가방을 들고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확인하시죠. 장웨이는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베트남 공장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장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장웨이가 사용하던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번호는 먹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게 준 명함의 회사 등록 번호조차 가짜였습니다. 500만 달러가 증발한 것입니다. 제 손에는 어떤 증거도, 계약서도, 영수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에 바쳐야 할 충성 자금 500만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자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반역이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당을 배신했다는 의미였고, 그 대가는 항상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회계장부를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사고의 책임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역동무. 이건.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 소환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올 겁니다. 자금 사고는 곧 정치적 반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희는 북한 체제의 냉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주 태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무역 사기를 당해 200만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평양으로 소환되었고 한 달 후 그의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후에는 사형 소문이 돌았습니다. 2018년 주 쿠웨이트 대사관의 회계 담당자가 50만 달러의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영사관 지하실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3일 밤낮으로 고문을 당한 후 평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500만 달러는 일개 외교관이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은하, 우리는 죽을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면 우리는 인민재판을 받을 겁니다.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을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상하이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끌려가서 짐승처럼 죽느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팔아서라도 자유를 사겠다. 그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후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유의 독이었습니다. 수년간 해외에 머물면서 저희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상과 외부 세계의 현실 간의 거대한 괴리를 매일 목격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업가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작이야. 요즘 공산당 간부들 부패가 너무 심해. 그들은 자신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지도 처형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그런 말을 한순간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을 겁니다. 제 아내는 상하이 주부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중국인 엄마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미국 유학 보낼까, 영국으로 보낼까 고민이야. 우리 집은 내년에 별장을 하나 더 살 계획이야. 제주도가 좋을까? 태국이 좋을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당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땠습니까? 저희 부부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교관이 된 것은 저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이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이 정치적으로 적합한 배우자로 짝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도 당의 지시였습니다. 해외 근무 중에는 임신을 피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4년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는 그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숙청의 공포가 현실이 되자
저희는 생존을 위해 저희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사관 내에서 가장 깊숙한 정보를 취급했습니다. 첫째, 외화 자금 흐름. 저는 북한의 암호화된 비자금 계좌 목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계좌, 홍콩의 유령 회사들, 싱가포르의 비밀 금고, 스위스의 개인 은행 계좌까지. 북한 정권이 국제제재를 우회해 숨겨놓은 자금은 최소 20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암호화 계좌번호를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무기거래 네트워크. 저는 북한이 시리아, 이란,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는 비밀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국 선박회사가 위장 운송을 담당하는지, 어떤 중동 중개상이 자금 세탁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유럽 은행이 거래를 묵인하는지까지. 셋째, 해외 공작원 명단. 영사관 비밀 서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 공작원들의 명단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위장한 정보 요원들, 사업가로 위장한 자금 관리자들, 심지어 한국에 침투한 스파이들의 코드명까지. 넷째, 보위부 감찰망. 제 안에는 영사관 내부의 보위부 인원 배치도와 외부 감시망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CCTV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비상 연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정보들은 미국, 한국, 일본의 정보기관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도 얻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은 저희의 생명보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영사관 지하에는 자료실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3중 보안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위부 요원 2명이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일반 외교관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등 서기관이었고 아내는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제한적이나마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극비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사관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핑계로 야간에 서버실에 접근했습니다. 최동무, 오늘 밤 서버 점검 좀 해야겠습니다. 베이징 본부에서 보안 업데이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위부 요원인 최동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밤에 왜 합니까? 낮에 하시죠. 긴급 명령입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자정까지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리 위조해둔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최동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30분만 주겠습니다. 감시는 계속됩니다. CCTV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 아내가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척하며 최동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최동무, 이번 달 충성 자금 집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합니다. 최동무가 회계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총영사가 회의 중에 무심코 입력하는 것을 몰래 외워뒀던 것입니다. 로그인 성공. 화면에 수백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대외 비밀 통신록, 무역거래 명세서, 비자금계좌 목록, 해외 공작원 명단, 보위부 감찰 보고서. 저는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이 작은 장치에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을 담아야 했습니다. 복사 시작. 25%, 50%, 75%.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동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최동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숨기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막 끝났습니다.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최동무는 서버 로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USB 메모리 속에는 이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숨겨진 방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동혁동무. 이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비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고 위층 비밀통신록 김여정과 무역성 간부 간의 암호통신, 제재 우회 무역거래 내역 시리아 화학무기 부품 수출 증거, 비자금 계좌 스위스은행 계좌번호 및 암호, 은하.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저희는 북한 정권의 1호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 정보를 가지고 평양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외부 세계에 넘긴다면 저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철저히 일상처럼 위장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평소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항저우나 수저우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영사관도 이를 알고 있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허가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총영사 동무, 이번 주말에 항저우에 다녀오겠습니다. 또 여행입니까?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영사의 의심 어린 눈초리.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에 베이징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일요일 낮까지는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네, 총영사 동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사관에 알려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면 일요일 낮에 저희의 부재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뿐이었습니다. 24시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소 48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교묘한 수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희는 영사관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출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요일 밤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낮 총영사가 저희를 찾을 때를 대비해 자동응답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미리 녹음해둔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총영사 동무, 저는 지금 항저우 서호에 있습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집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요일 낮 12시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영사관은 저희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이미 48시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탈출 직전 저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영사관 내 CCTV의 녹화본을 지우는 동시에 저희가 확보한 정보를 외부 세계의 안전한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사관 내부에 심어진 보위부 요원 최동무의 감시를 피해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최동무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동무, 사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 밤 시스템 유지보수 시간을 3시간 정도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베이징 본부에서 대규모 보안 패치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동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고비입니다. 1만 위안입니다. 최동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만 위안은 그의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드리겠습니다. 뇌물이 통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저희는 서버실에 들어갔습니다. CCTV 감시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CCTV 녹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저희가 자료실에 접근했던 기록, USB를 사용했던 흔적,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동시에 안에는 회계 서버에서 저희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복사했습니다. 그 파일은 단순한 계좌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특정 인물의 통신 암호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은하, 완료했소? 네, 동역동무. 모든 파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총 3개의 USB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갈 것이고, 하나는 해외 협력자에게 전달할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백업이었습니다. 새벽 1시, 작전 완료. 저희는 영사관을 빠져나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밀 접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한국 정보기관과 비밀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시내의 한 서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저는 특정 책의 페이지 사이에 암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북한 외교관, 망명 희망, 핵심 정보 보유, 접선 요청. 3일 후 같은 책의 다른 페이지에 답장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난징동로 스타벅스, 붉은 재킷. 접선 장소는 인파로 가득 찬 난징동로의 야외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희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위장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약속된 시각, 붉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평범한 중국인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날씨가 굳네요. 사전에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이곳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저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커피잔 밑에 미리 숨겨둔 소형 메모리 카드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안에 북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계좌번호, 암호, 거래 내역, 그리고 무기 거래 증거까지. 남자는 메모리 카드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들의 안전은 보장하겠습니다. 내일 푸둥공항에서 만납시다. 오후 6시 비행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관 동무, 여기서 뭐하는 거임까? 영사관 보위부 요원인 최동무였습니다. 그는 이미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최동무는 메모리 카드를 주고받는 장면을 이미 포착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에 대한 반역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는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붉은 재킷을 입은 남자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판단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는 테이블을 뒤엎고 최동무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하, 뛰어. 저희는 전속력으로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동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반역자들이다. 하지만 난징동루는 수천 명의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저희는 인파에 섞여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더 이상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들고 도망치는 가장 위험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숨어들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체크인한 작은 호텔. 저희는 숨을 고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하, 이제 돌아갈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동역동무.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 전에 최동무와 영사관이 저희를 찾아낼 것입니다. 상하이는 인구 2천만 명의 거대 도시였지만 저희에게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영사관은 저희의 탈출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도주 공작을 가동했을 것입니다. 모든 중국 내 협력 조직과 정보망을 동원해 저희를 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확히 18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중국 국경을 벗어나 안전한 제3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확보해둔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영사관에서 해외 공작 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하던 비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여권. 이름은 데이비드 킴과 세러 킴. 완벽한 위조였습니다. 전문 위조범에게 2만 달러를 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항이었습니다. 푸둥 국제공항은 이미 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동무가 저희의 도주를 즉시 보고했을 것이고 영사관은 중국 공안과 협력해 공항 감시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대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동무가 저희의 탈출을 아직 상하이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 가장 빨리 뜰 수 있는 비행편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사관이 중국 당국에 공식 요청을 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저희는 택시를 타고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저희는 위조 여권으로 체크인했습니다. 방콕행 9시 비행편 맞으시죠? 네. 티켓을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출국 심사였습니다. 저희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여권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B. 화면을 응시하는 심사관.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조용히 품속에 숨겨둔 작은 캡슐을 움켜쥐었습니다. 청산가리 캡슐. 저희는 출발 전날 밤 중국 암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여행 목적이 뭐죠? 관광입니다. 얼마나 체류하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요. 태국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단순 관광입니다. 심사관이 저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심사관이 여권의 출국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희는 여권을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로비 뒤편, 저는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최동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사관 경비대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하, 저쪽 봐. 아내가 최동무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저희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최동무가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다! 리동혁이다! 최동무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탑승구까지 거리 200m, 150m, 100m. 뒤에서 최동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승객 여러분, 방콕행 TG664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탑승구 직원에게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빨리요. 마지막 승객입니다. 직원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동무가 탑승구에 도착했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들은 최동무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저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륙. 창밖으로 상하이의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희는 승리했습니다. 48시간의 지옥 같은 추격 끝에 저희는 이제 북한 정권의 손이 닿지 않는 하늘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동혁동무, 우리 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후 저희는 즉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 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3일 후 저희는 특별기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저희가 가져온 정보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네트워크, 무기 거래 증거, 해외 공작원 명단, 비자금 계좌. 이 모든 정보는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얼굴도 목소리도 감춘 채 매일 아침 저는 창밖을 확인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북한 공작원이 저희를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대신 평범한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감격합니다. 당의 지시가 아닌 내 의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특권입니다. 저희가 포기해야 했던 것은 평양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저의 부모님, 아내의 동생,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 저희의 탈북으로 인해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죄책감은 영원히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겉으로 보기에 충성스럽고 부유해 보이지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평범한 시민보다 더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저희는 항상 당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버려지는 소모품. 저희의 운명은 겨우 500만 달러의 회수 여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를 보았고 북한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도 침묵해야 하는 고통이 저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특권은 황금 감옥에 불과합니다. 외부 세계에 진정한 자유와 풍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들의 삶은 이미 거대한 거짓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제가 아는 모든 북한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은 저와 제 아내가 목숨 걸고 훔쳐나온 정보가 북한 체제의 거짓된 외화벌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기관 동무가 아닙니다. 자유인 리동혁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었던 모든 용감한 이들에게 이 증언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탈출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건 용기에 세상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